부푼 기대를 안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한 30대 여성. 하지만 회사 생활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12살 연상인 회사 대표의 성희롱과 성추행이 시작됐습니다. 제 목을 갑자기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이제 저한테 갑자기 목걸이를 채우더니 1주년 선물이다 이러면서 어깨를 쓸어 내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딸 조성이 있는 유부남이시거든요. 결국 여성은 회사 대표를 성추행으로 고소했고 대표는 검찰 송치까지 됐는데요. 그런데 이후 여성은 회사 대표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맞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피해자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 참 역대급으로 충격적입니다. 새로운 회사로 입사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네, 일단 제보자 30대 여성이고요. 지난 2020년도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스타트업에 입사를 합니다. 여기가 대표랑 제보자 포함해도 5명밖에 사람이 안 될 정도로 작은 곳이었는데 이 대표가 제보자한테 우리 회사 굉장히 비전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니만큼 이 제보자는 그런 대표의 말을 믿고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입사를 했던 건데 이 기대는 입사 한 달 만에 깨지게 됩니다. 이 대표의 성희롱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대표는 제보자보다 12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2딸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한테 나를 대표님 말고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고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 대표가 내가 수많은 여자 직원들이랑 다 놀아봤는데 너처럼 철벽 치는 여자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또 외롭다. 같이 술 마셔주고 가까이 와서 살뜰하게 챙겨주고 잘 대해주면 너를 내가 전문가로 키워주겠다. 이런 발언까지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 대표란 자의 부적절한 행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렇게 강도를 더 해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긴 생머리 그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회사 대표가 제보자 피해자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자, 성희롱뿐만 아니라 몸에 손까지 댔습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에 대한 사진을 몰래 찍으셨어요. 아니, 긴 생머리 그녀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뒷모습, 지나가는 뒷모습 찍어서 올려서 옆모습 같은 거 몰래 찍어서 그런 걸 올렸었거든요. 대표가 갑자기 뒤에 와서 저를 껴안는 듯이 오셔가지고 제 목을 갑자기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제 인중에 있는 털이 귀엽다면서 이렇게 갑자기 입술 쪽을 만지고 가고 그 사람 자극을 하면은 제가 성폭행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참 소름 끼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 얘기를 들으면 이게 진짜 현실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까지 드는데 이제 사무실에 대표하고 둘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만지는 경우가 좀 잦아지다가 이제 작년 4월경엔 갑자기 제보자를 뒤에서 끌어안듯이 목걸이를 채워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주년 선물이다. 그러면서 어깨를 쓸어내렸다고 하는데 근데 그 당시가 입사 1주년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물의 정체가 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이 목걸이는 사모님이나 따님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돌려줬는데 대표는 제발 받아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계속 채워주려고 했고 이 모습에 더 공포심을 느끼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같은 해 5월에는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갑자기 일하고 있는 제보자한테 다가와서 인중에 있는 털이 귀엽다. 그러면서 입술 쪽을 만지고 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경악스러운 건 이 대표란 자가 이 제보자를 몰래 촬영해서 그걸 무슨 관찰 일지 마냥 블로그에다 차곡차곡 그걸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있거나 걸어가고 있거나 이런 모습들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 다음에 자기 블로그, 대표 블로그에다가 긴 생머리 그녀라는 이름으로 이게 그 사진이군요. 예, 관찰지를 저렇게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 드라마 캐릭터 중에 그런 캐릭터가 있는 모양이에요. 겉으로는 차가운 성격의 사람이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이야. 밑도 끝도 없이 자기 혼자 이런 글들을 쓰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진 않고 SNS 계정을 아예 긴 생머리 그녀라고 파서 거기다 또 사진도 올리겠다는데 스타트업 대표면 정신없이 바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없나 봐요, 저 사람은. 교수님. 스토킹까지 갔죠, 결국에는. 네, 스토킹, 견되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너 왜 그러고 사니? 예. 이 말이 진짜 하고 싶은데 좀 제발 나이값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간들이.
이 젊은 어린 이제 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왜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어린 사람의 앞으로의 사회 생활조차 하지 못하도록 이런 불안이 많으면은 사회생활에 굉장히 부적응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피해줘도 되는 건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부적절한 행동 뭐 너무나 많은데 다행하게도 이 피해자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게 녹취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뭐 문자 보내고 주고받은 것뿐만 아니라 녹취가 다 저장이 돼 있어서 지금 이 징그러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가 다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들으신 것처럼 녹취를 하셨어요. 피해자는. 제보자께서는 녹음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들켰다는 거 아니에요? 저 대표란 놈한테. 네, 들켰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눈치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제보자한테 너 녹음하고 있지?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네, 일단 사실이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대표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성적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녹음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격분하면서 너 지금 불법 녹음 행위한 거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 녹음 파일을 다 지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진 바람에 지금 있었으면 저희도 전해드렸을 텐데 못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오히려 이 제보자한테 심할서를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시킨 대로 네가 심할서를 쓴다면 멀어진 너의 마음만큼 내가 너에게 다가갈 거다. 뭐 이 와중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 제외하고 전 직원한테 이 제보자가 불법 녹음을 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돌렸습니다. 정작 제보자는 이런 뭐 징계위가 열리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동료가 알려주고 나서야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자, 아마 그 지금 이 사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우 저런 놈의 회사에서 뭘 그냥 계속 다녀. 그냥 퇴사해버리지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제보자분은 정말 당당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회사를 그만둬?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징계위원회 소식에 회사로 가셨대요. 자, 그런데 그날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은 이건 불법 녹음도 아닙니다. 대화하는 상대방과의 그 내용을 녹음한 것은 불법 녹음도 아닌데 어쨌건 지금 이 부당한 상황에서 혼자 갔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와 함께 회사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 친구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건데 일단 제보자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이 대표를 이제 친구가 만났는데 그래서 누구누구 대표님 맞으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러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보자는 바깥에서 직장 동료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 현장에 직접 있지는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 대표가 나도 맞았다. 이럴 때 맨날 나오는 거 있죠. 쌍방 폭행을 주장을 하는데 이 제보자 친구는 얼마나 심한 폭행을 당했는지 이 폭행으로 허리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장애 진단까지 신청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따님이 성추행 당하고 부당하게 징계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직속 상사가 이 제보자 어머님의 뭐 팔, 가슴을 밀어내면서 쫓아내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정말 이 회사랑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여기는 도저히 내가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그제서야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조금의 상식은 있겠지 싶어서 내가 내 발로는 절대 나갈 수 없다. 잘못한 게 없으니. 그래서 버텼는데 이 꼴을 당하시고는 그날 바로 그냥 사표를 내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퇴사를 한 후에 곧바로 당연히 이제는 제대로 공세를 펴야죠.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도 신고를 했고 고소도 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성추행이라든가 그리고 강요, 명예훼손, 스토킹까지 고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해본 결과 스토킹 빼고 나머지는 다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검찰에 송치까지 했는데 예. 이 제보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대표라는 자가 나 만진 건 맞는데 그 다음은 짐작하실 거예요. 그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만진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일방적 성추행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 일단은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만 저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제보자가 회사 대표를 고소해서 검찰 송치까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대표란 인간은 이 제보자를 쉽게 놔주지 않았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그분이 이제 성추행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 저를 좀 퇴사 1년이 지나서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하셨어요. 제가 들고 가지도 않았는 영업 비밀에 대해서 제가 영업 비밀을 들고 갔다고
이제 고소를 하셨는데 제가 거의 디자인 업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이제 영업상 비밀이라고. 야, 끝까지 못 살게 구는구나. 퇴사를 하고 나서도. 네, 그래서 보복성 맞고소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일단 지난해 9월에 회사 대표와 친구 간 폭행이 있고 난 뒤에 대표가 자신도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공동상해 그리고 상해 방조 혐의였는데요. 사실 당시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제보자는 밖에 있다가 소란이 벌어지니까 현장으로 달려간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고소를 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보자가 고소한 성추행 혐의가 지난 5, 6월에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지난 8월쯤에 퇴사 1년 만에 이 회사 대표가 이번엔 제보자를 배임 혐의로 고소를 또 합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자신은 그 엄마가 폭행당하던 날, 퇴사하던 날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기 때문에 회사에서 슬리퍼랑 화분 정도만 챙겨 나왔다는 겁니다. 업무 자료 등은 아예 챙기질 않았던 건데 그런데도 이 회사 측에선 제보자가 영업 비밀을 들고 갔다면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들으셨잖아요. 정말 악질. 정말 가장 악질입니다, 진짜. 예? 너무나 악질으로 보이고요. 어떤 고의를 가지고 지금 피해자를 못 살게 굴겠다, 뭐 해코지 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데 제가 이 사건에서 좀 너무 안타까운 건 이게 사실은 5월, 6월 그 정도에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그러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건 얼마든지 그 강제추행, 성추행 혐의와 연관돼서는 판결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너무 이 재판들이 지연되면서 이게 사실은 금년을 넘기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 사이에 또 이 사람이 맞고소를 했기 때문에 배임죄로다가 그 사건으로 지금 피해자는 이미 공동상해나 상해 방조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또 다른 혐의로 배임죄로 또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지경이에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 보통 사람들의 정의를 과연 이제 이렇게 지연시켜가지고 계속 피해자가 골탕 먹게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건지 저는 사실 이제는 재판부에 좀 묻고 싶어요. 이 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진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4.85 상황을 좀 재구성해 봤는데요. 강원도의 한 리조트 이제 직원 사이에서 이제 50대 남성 A 씨가 있었고 아르바이트생인 20대 여성 B 씨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회식 자리였는지 어쨌거나 이제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됐는데 그런데 이 A 씨가 B 씨를 새벽에 인근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일단 A 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합의된 성관계일 뿐 성폭행이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끝까지 부인을 하는 경우에 이 여성의 피해자의 진술과 이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어긋나기 때문에 다른 정황 증거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재판부는 이 남성의 주장을 이제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데 살펴본 근거로는 이 둘이서 이제 모텔에 들어가는데 촬영된 CCTV 영상을 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둘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당시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이 정직원으로 채용을 희망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50대 남성에게 어쨌든 술을 마시라고 했을 때 마실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들어가는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분석한 결과 기억이 끊겼다, 완전 의식이 상실됐다라는 그런 한거불능 상태가 인정이 돼서 중간간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징역 3년이 이제 선고가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제 한거불능 상태, 그러니까 기사들을 보니까 이제 패싱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패싱아웃이라는 이제 단어가 저는 좀 눈에 들어오던데 이 재판부가 이 패싱아웃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주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서를 통해서 당시에 술을 몇 병을 마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회기를 해서 판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객관적인 모습,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건 CCTV거든요. CCTV를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제 걷고 있는지, 뭔가 이제 부축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뭐 엎혀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피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이 사람이 혹시나 이제 다른 타인하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니면 문자 메시지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 만약에 대화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오타 여부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서 이것이 과연 패싱아웃인지 아니면 그에 이르지는 않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패싱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의식을 상실했다.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내가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에 이르지 않은 이 상태를 이제 블랙아웃 상태라고 하는데, 블랙아웃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에 있는 이 해마라고 해서 임시 기억 저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임시 기억 저장소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기억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필름이 끊긴다. 드문드문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제대로 이제 뭔가 이어져서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블랙아웃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패싱아웃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는 이거는 뭐 상대방 입장에서도 뭔가 술이 만취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패싱아웃 상태였다라고 만약에 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의 CCTV나 뭐 그때 당시에 술을 마신 양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서 블랙아웃 상태인지 패싱아웃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살펴보게 되면 2019년 1월에서 12월 동안에 이제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블랙아웃 상태이다라고 판단해서 불기소 처리를 했던 경우가 40% 정도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블랙아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더라도 뭔가 감경의 요소로 또 판단이 될 수가 있어서 좀 엄밀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이제 패싱아웃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서 이 패싱아웃 상황 또 블랙아웃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